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을 알차게 해줄 21일 비문학 구조독해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그리고 비문학 영역을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죠. 실제로 비문학 영역이 각 분야의 대학 전공 서적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기 마련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숙달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지문을 읽고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1년 반에서 2년 반에 해당하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으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국어는 아직도 감으로 푸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딱히 모의고사 성적에 큰 변동이 없어요.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감이 있어야 된다, 감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지문을 읽고 맞는 것 같아서 틀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답을 고른 뒤에 맞은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틀린 것은 해설지를 보고 그래서 틀렸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공부는 딱히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한데요. 바로 감이 아닌 근거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이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처럼 그 지문에서 명확하게 찾아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시된 지문이 무슨 얘기인지 내 머릿속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만 선지의 근거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글의 의미를 읽어내고 뼈대를 분석하면서 이해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 독해력이 한층 더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해 연습을 하기 전에 헤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이게 빠르게 이렇게 도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씩 방법을 익히고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연히 속도와 깊이가 생기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수능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구조화하고 필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꾸준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요, 앞으로 매일 한 편의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도록 클래스룸을 통해서 과제를 부여할 거예요. 이 비문학 지문들은 검증된 지문일수록 좋기 때문에 최근 5, 6개년간의 수능 지문에서 선생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읽고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내용 구조도를 작성하고 밑에 같이 딸려있는 문제들을 푼 다음에 이 결과물을 과제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1일간 모두 활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국어 관련 과목의 세특 특기 자료로 선생님이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도 필요한 경우에 2학년 국어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활동 내용이 짧게나마 기록됨으로써 그만큼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자, 선생님의 그 과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텝이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참고서나 해설서 없이 스스로 지문을 먼저 읽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뼈대를 세워야겠죠.
중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지 본인의 기호나 마인드맵이나 도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구조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는 내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읽기 정확도를 점검할 건데, 이 출제자들이 묻는 게 아마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근데 내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가라는 것을 아마 문제를 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문제를 푼 다음에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자습서나 참고서 등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좀 찾아보고, 본인이 놓친 부분, 그 다음에 이 해석의 방향을 잘못 잡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과제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한 며칠 정도 가는 선생님이 만든 구조도를 오후에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문제 답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답을 확인해서 본인의 문제를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구조도랑 선생님의 구조도랑 비교해 보면서 그 구조도 그리는 감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조도를 왜 그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 비문학 지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비문학 구조들에도 나름대로 루틴이 있어요. 뭐 어떤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다거나 분류를 하고 있다거나 등등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구조화를 시키다 보면 그 내용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또 내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난 후에 이런 구조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이번 3주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구조도 그리기에 정답은 딱히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번호를 매겨서 항목별로 깔끔하게 나열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럼으로 표시 같은 것들을 써서 논리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인드맵이나 박스를 활용해서 정보의 위계를 잡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그 구조도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구조도를 그려나가면 되는데, 간혹 내용이 너무 부족하거나 내가 구조도에 그린 내용이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내가 너무 많은 비중을 쏟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 루틴을 조금 잡아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OT를 우리가 대면으로 하게 되었다면 미리 과제로 부여되었던 그 지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선생님 앞에서 읽고 구조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우리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를 모두 수용할 책상이 있는 강의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린 구조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구조도 그리기를 시연을 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조도를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던가, 이것들을 본인의 구조도와 비교해 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주는 과제에는 스텝이 4가지가 있어요. 스텝 1, 2, 3, 4.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지문을 혼자서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을 읽으면서 구조도를 작성하기인데, 여기 보면은 구조도 칸이 큰 것이 혼자서 한번 작성해보고 또 공부한 다음에 다시 작성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글을 읽으면서 작성한 구조도와 다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내가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하게 됐을 때 그려지는 이 정확한 구조도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써뒀고요. 그리고 실제 과제에는 이 실제 수능 문제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킬을 익히는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연습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 그리고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지문에서 찾아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적어놨듯이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최대한 이번만은 지문을 최대한 먼저 분석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얼마나 정확도가 올라가는지 이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수능 예시문항 2028년 수능 예시문항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칸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뭐 필요한 핵심 개념을 여기다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써라 라고 만들어둔 칸인데 선생님은 구조도를 그냥 읽어나가면서 같이 옆에다가 그려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구조도를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글을 읽으면서는 여기다 구조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 4까지 다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구조도를 그릴 때는 다음 장에 구조도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문단에 문단 번호를 표시하지요.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먼저 문단 번호를 표시를 하는 편인데 문단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는 각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들이, 중심 내용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인지 뭔지를 잘 찾아가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첫 문단에서 앞으로 다룰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정의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첫 문단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그리고 정보의 객체는, 주체는, 접근 제어는 하면서 핵심 개념들이 4가지가 정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2문단에도 접근 제어에서, 3문단에도 접근 제어에서 등등으로 이 접근 제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이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도 이 접근 제어를 핵심으로 두고 글을 읽어보면 좋겠죠. 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대요. 결국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정보의 객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이 누군가가 접근을 하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시스템 또는 시스템 자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주체는 접근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 개념이 되는 접근 제어는 무엇이냐? 접근 제어라는 건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정보 주체만이 정보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가진 대상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막는 거, 이게 바로 접근 제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번 문단에 대한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개념은 정의는 우리가 밑줄을 통해서 표시를 했으니까 굳이 구조도에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접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자, 정보를 얻는 주체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객체에게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접근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보 주체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그다음 정보의 객체는 시스템이나 시스템 자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체가 객체와 상호작용하는 이 작용을 접근이라고 한다고 해요. 얘는 이 두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작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체가 객체에게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접근 제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접근 제어가 뭐였냐? 어떤 권한을 가진 주체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것을 접근 제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문단의 구조도를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문단에서는 이 접근 제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제어에서는 이 보안 등급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보안 등급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관리가 된대. 아까 위에서 이 적절한 권한을 가진 대상만 객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권한이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이 접근 권한은 보안 등급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보안 등급은 뭐냐? 정보의 주체와 객체에 부여된 중요도 또는 신뢰도를 나타낸대요. 그 중요도가 될 수도 있고 신뢰도가 될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중요도 또는 신뢰도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접근 권한이 관리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등급에 따라서 읽기 또는 쓰기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 막 수만이 이런 데 들어가면은 처음 가가지고 막 가입 인사 남기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야 다른 다른 글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예시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시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접근 제어에서 관리하는 이 접근 권한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접근 제어 행렬 또는 접근 제어 목록 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접근 권한을 표현하는 방식에 바로 두 가지, 접근 제어 행렬 그리고 접근 제어 목록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접근 제어 행렬은 무엇이냐? 정보 주체를 행으로 또 정보 객체를 열로 구성한 테이블 그러니까 행렬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접근 권한은 어디에 입력하냐면 해당 주체의 행과 해당 객체의 열이 만나는 셀에 기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이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핵심 개념인 접근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접근 권한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냐면 아까 보안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 그리고 이 보안 등급은 어떤 것에 따라 나눠지냐면 어떤 대상들의 신뢰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고 이 보안 등급에 따라서 접근 권한도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접근 권한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문단에서 나온 핵심 개념이겠죠. 접근 권한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죠. 접근 제어 행렬은 아까 행과 열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표를 한번 그럼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 열에는 객체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고 그 다음에 행에는 주체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객체와 주체가 만나는 부분이 있죠. 요 셀, 요 부분에 바로 우리의 접근 권한이 기록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접근 제어 행렬 말고 나머지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접근 제어 목록의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접근 제어 목록은 뭐냐? 특정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주체가 나열되어 있는 그냥 목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접근 제어 목록도 정리를 해보자. 접근 권한을 갖는 주체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사람 A, B, C, 프로그램 A, B, C 등등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목록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의 차이점 어떤지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자, 접근 제어에는 임의적인 접근 제어와 강제적인 접근 제어 등이 있대요. 자, 이번에는 접근 제어의 두 가지 종류네요. 왜 이러니? 그러면 각각이 어떤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임의적 접근 제어는요. 정보 객체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객체에 대한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안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보 객체의 소유자다. 라는 말이겠죠. 객체에 대한 보안 등급을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직접 부여해요. 또한 주체 접근 권한 역시 이 해당 정보의 시스템의 소유자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겠죠? 따라서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는 이 접근 제어 목록이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의적 접근 제어는요. 구현이 쉽고요. 권한 관리가 유연한 방식이래요. 이건 뭐야? 장점이죠, 장점. 근데 정보 객체의 소유자가 접근 권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대. 이거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의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접근 권한의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대요. 얘는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적 접근 제어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럼 얘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자, 3문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이번 3문단에서는 여러분들 파악하신 바와 같이 접근 제어의 이번에는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류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정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한 것은 임의적 접근 제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강제적 접근 제어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의적 접근 제어의 특징은 뭐였냐면 객체 소유자의 권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안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권한 이것들을 부여하는 사람이 모두 객체의 소유자였다. 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접근 권한을 표현할 때 무슨 방식을 썼다 했죠? 접근 제어 목록을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장단점이 같이 제시가 됐었죠. 임의적 접근 제어의 장점은 뭐였어? 구현이 쉽고 그 다음에 권한 관리가 유연하다. 라는 게 있었고 단점은 대신에 권한을 이 임의로 객체의 소유자가 마음대로 부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률적인 통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 어떤 점이 다를 텐데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볼게요. 자, 강제적 접근 제어에서는 이 보안 등급 부여와 접근 권한의 관리를 누가 하냐면 중앙에서 한대요. 중앙에서. 아까는 개인 소유자가 했는데 이번에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접근 권한이 일률적으로 통제가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그런데 강제적 접근 제어에는 여러분 보세요. 벨라 파둘라 모델이랑 비바 모델 등이 있대요. 그럼 강제적 접근 제어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벨라 파둘라 모델이랑 비바 모델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벨라 파둘라 모델은 기밀 정보의 유출 방지에 적합하대. 그리고 비바 모델은 정보의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하대. 서로 둘의 용도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제적 접근 제어에 얻은 정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이 보안 등급, 접근 권한을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중앙에서 부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의적 접근 제어의 단점이었던 권한의 일률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제적 접근 제어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럼 또 이렇게 하위 구조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뭐가 있었냐? 벨라파둘라 모델이랑 비바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둘의 용도가 달랐다? 어떤 부분들에 이용했냐면 벨라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밀 정보 유출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었고요.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왠지 벨라파둘라 모델과 비바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4문단에 대한 내용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객체가 문서이고 정보 주체가 객체에 대한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 중요한 내용들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겠죠. 자, 벨라파둘라 모델에서는요, 정보 주체가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는 읽는 것이 금지된대.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는 읽을 수가 없어. 하지만 등급이 같거나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읽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정보 주체가 이번에는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 쓰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다가는 쓰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니, 얘들아?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비바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바 모델에서는요, 정보 주체가 자기보다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 쓰기 권한이 없대. 못 써, 높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근데 등급이 낮거나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또 쓰기가 가능하대. 또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이 없는데 등급이 같거나 높은 문서에 대해서는 이번엔 또 읽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좀 구조화를 하면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지? 자, 이렇게 읽으면서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정보들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도 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구조도를 모의고사 풀 때 모든 지문을 다 그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런 4문단 같이 좀 복잡한 정보들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는 이 도표나 아니면 그림으로 정리를 할 때 훨씬 한눈에 들어와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벨라파둘라 모델이랑 비바 모델에서의 접근 권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본인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 낮은 등급, 같은 등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얘기가 진행됐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가진 등급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 등급, 자기랑 같은 등급, 낮은 등급 이라고 했을 때 이거 복사해가지고 옆에도 붙여넣어보자. 복제. 이렇게 벨라파둘라 모델에서는요, 높은 등급은 읽기 권한이 없고 본인 등급이나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있대. 근데 쓰기 권한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낮은 등급에 대한 쓰기 권한은 없고 높은 등급과 내 등급과 같은
문서들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 모델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 무슨 정보가 있었냐? 얘는 기밀된 내용,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급이 뭘 얘기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에서 이 접근 권한은 보안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쓰기와 읽기에 대한 접근 권한도 이 보안 등급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안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도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문서의 신뢰도, 얼마나 이 문서를 믿을 수가 있는가, 또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도,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벨라 파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이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일까,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일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기밀 문서,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벨라 파둘라 모델의 이 등급을 결정하는 건 아마 이 정보 보안의 중요도일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일 것이다. 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본다면 내 등급보다 이 보안이 더 잘 지켜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그러면은 내가 읽을 수가 없게 해놔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게 해야 기밀 유출이 방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벨라 파둘라 모델은 신뢰도가 그러니까 중요도가 나보다 높은 등급에 대해서는 내가 접근을 할 수 없게끔, 읽을 수가 없게끔 막아둔 상황인 거고요. 반대로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읽기 권한이 높은 등급과 본인 등급에는 읽기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읽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쓰기 권한 같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에 쓸 수가 없고 내 등급과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다 그랬어. 그럼 이 비바 모델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얘는 신뢰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 그대로 신뢰도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등급을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는 내 등급에 해당하는 신뢰도가 있는 믿을 만한 정보나 나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 아주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나보다 낮은 등급, 그러니까 우리 막 그냥 지식인을 떠돌아다니는 글들, 카페에 누가 쓴 글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에서 아무 주체 없이, 밝히는 대상 없이 쓴 글들,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등급의 글에 대해서는 내가 읽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잘못된 내용들이 이 낮은 등급의 신뢰도에서 읽고 적용하게 되는 낮은 신뢰도의 내용들이 본인의 등급의 문서에서는 드러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본인 문서에서 본인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둘이 어떤 부분들에 적합한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본인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서에 포함된 신뢰도가 낮은 정보를 참조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바 모델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비바 모델에서는 나보다 낮은 등급의 문서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못 섞여가지고 내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도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구조도를 이제 옆으로 한번 옮겨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보통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린 것들을 소진되었네. 옮겨가거든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린 것들을 복사해서 옆부분에 옮겨 넣는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그럼 하나의 구조도가 되겠죠. 우리 지금 문단별로 정리를 해놨지만, 복사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세 번째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도 그릴 때 2페이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추가적인 뭔가 인강이라든지 해설서까지 찾아본 다음에 다시 본인이 이해한 바대로 이 구조도를 다시 그려줘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를 통해서 이미 친구들의 구조도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해서 구조화했는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들을 보여주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임의적 접근 제어와 강제적 접근 제어에 대해서 잘 나눠가지고 한눈에 보이게끔 설명을 해주셨고, 또 권한 표현법에 대해서도 또 각각의 벨라 파둘라 모델과 비바 모델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해한 바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문단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구분을 하면서 해당 문단에서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또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이런 그림들도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한 모습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위 개념이나 하위 개념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면 이런 표시들을 통해서 한눈에 보이게끔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인드맵의 방식으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접근 제어는 접근 보안 등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그 종류는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 그다음 장단점도 정리를 해주고 있고, 관리하는 권한은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구조화를 잘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 좋은 게, 사실 이 글의 내용들을 보자면 첫 문단에서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 2문단에서 보면 분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분류, 그리고 이렇게 비교, 대조하는 부분들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글에 사용된 이런 구조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도 그리기 연습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방학식 바로 다음 날부터 21일 동안, 주말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과제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이 과제를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한 다음에 다 한 파일들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패드를 하나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과제 올리실 때 같이 그 사정을 남겨주시면 나름대로 선생님이 감안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클래스룸에 댓글 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달아주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준 문항에 대한 구조도를 제가 그려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근데 처음부터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거를 구조도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저녁 7시, 8시쯤 오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린 구조도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조도는 뭔가 예쁘거나 누굴 보여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본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I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한테 이거 주고 구조화해줘 해가지고 따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꼭 한번 완주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21일 동안 도전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시간의 투자고 용기인데,
그렇게 도전해준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우리가 꼭 21일 이후에는 좀 비문학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